안녕하세요. 위로의 밤 준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우울한 날 읽는 책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네, 뭐 그냥 지어내도 말이 말인 거죠.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를 저는 굉장히 감정을 이입하면서 많이 읽게 됩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때의 30대와 지금의 30대 그리고 앞으로의 30대들이 웬만하면 겪을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30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조금 경험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느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20대 때와 이제 다른 시선과 대우들 그리고 내가 겪어야만 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만큼 따라오는 책임감들 이제 가정을 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 주변 친구들도 가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아마 더 큰 이제 중압감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걸 갖고 있겠죠. 그에 비하면 저는 아직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라는 숫자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사회라는 곳에 좀 얽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회에 속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공감이 되고 그렇게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뭐 이 책을 읽으면 꼭 이런 말들을 하게 되네요.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저한테는 저랑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와 같이 이 세 번째 책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시느라 쉬시느라 아니면 공부하시느라 아니면 일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월요일이나 뭐 평일에도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찬찬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주무시기 위해서 듣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 한 주도 모두들 힘내시고 코로나 금방 이제 사그라들 겁니다. 그렇게 저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희망합니다. 네, 그럼 책 읽어보겠습니다. 30살 악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다. 애당초 인간이 악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 생존 본능을 가졌으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생존을 위해서는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미약한 존재로 태어날 뿐이다. 갓난아기를 천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아기는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아이가 성장의 감에 따라 아이의 마음 안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 이때 타고난 공격적 본능이 너무 크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동일시할 대상이 없어 자아와 초자아 발달에 이상이 생기면 아이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제어할 힘을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많이 받을 경우 분노는 아이의 타고난 공격성과 합쳐져 강한 에너지가 부화된 위험한 시한폭탄처럼 되어버린다. 위험한 충동을 행동으로 옮겨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음에도 그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그를 악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악이 악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부분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악마 같은 측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유혹한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만 보더라도 낮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지킬 박사가 밤만 되면 추악한 하이드 씨로 변하지 않는가?
30살, 당신이 위험한 이유. 사실 인생은 평생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만 마음속의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린다. 어릴 적에는 형제 자매끼리 과자나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형제 자매에 대한 질투가 심해지면 그들이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기도 한다. 학창 시절에는 친한 친구가 성적이 더 잘 나오면 그를 끌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뿐만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며 남들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강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그들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 사고가 나기를 바란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황홀한 섹스를 꿈꾸고 금기시된 모든 것을 열망하기도 한다. 때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아무 것이나 잡히는 대로 파괴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한다. 게다가 성장을 멈춘 우리의 마음은 극히 자기중심적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으면 심한 비난과 비판을 쏟을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고 옳은 것이 된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옳으며 남들과 다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을 보라. 그들은 남들이 탈당할 때는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때면 그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한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말을 정말로 믿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에겐 남들을 판단하는 척도와 자신을 판단하는 척도가 확연히 분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결코 모순이 아니다. 애당초 자신은 남들과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종족인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경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 이런 현상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다. 나치는 대공황으로 독일이 살기 어려워지자 그렇게 된 게 모두 유대인 때문이라며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아리안족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열등한 민족인 유대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나르시시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내 안의 욕망만 옳고 다른 사람의 욕망은 천하고 나쁘다는 극단적인 자기 몰두의 결과인 것이다. 내 안에도 악마는 있지만 나치처럼 심하지는 않아 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옛날 어느 왕국에 유명한 성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비로웠으며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어느 날 왕이 유명한 화가에게 성자의 초상화를 그리라 명했다. 그림이 완성되던 날 왕은 연회를 열었다. 드디어 트럼펫이 울리고 그림의 휘장이 거쳐졌을 때 왕은 초상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초상화 속의 성자 얼굴이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 무도한 놈. 분노한 왕은 신하들에게 당장 화가의 목을 베라고 명했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성자가 왕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초상화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 직전까지도 저는 온 힘을 다해 저 초상화에 그려진 모습처럼 되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자마저도 매일같이 자신 안의 악마와 싸우고 있음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젊은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 넓은 세상에 펼치고 싶은 마음에 후기가 넘친다.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고서 성공을 향해 달리는 그들은 욕망에 몰입되며 다시금 나르시시즘의 전지전능함에 빠진다. 특히 30살은 성공화의 야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다. 남을 짓밟고라도 위로 올라가고 싶은 야망, 성공하고 있는 동료를 끌어내리고 싶은 시기심,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음 등 하루에도 12번씩 악마가 고개를 치켜든다. 그래서 30살은 위험하다. 스파이더맨 3가 일깨워주는 것. 스파이더맨 3는 거미에 물려 스파이더맨이 된 청년 피터 파커가 자신의 파괴적 욕망과 싸우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전작인 스파이더맨 1, 2에서 악당을 물리치고 도시를 구한 피터는 3편에서 자신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시민들의 환호에 도취되어
자신의 힘을 즐기고 과시하기 시작한다. 한껏 우쭐해진 그는 자신의 모습을 황홀하게 쳐다보느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필 겨를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만 그를 찬양해야 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피터는 사랑하는 메리가 겪는 고통에도 무관심해진다. 그래서 공연 후 메리가 매스컴의 혹평 때문에 괴로워하는데도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영웅담만 잔뜩 늘어놓는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메리를 홀로 남겨둔 채 영웅놀이를 하러 가버린다. 그런 피터가 메리가 극단에서 해고당해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을 눈치챌래 만무하다. 피터는 메리도 그저 스파이더맨에 열광하고 있겠거니 생각할 뿐이다. 참다 못한 메리는 결국 피터에게 넌 내 마음을 몰라 라고 말하고는 그의 곁을 떠난다. 이런 피터 앞에 삼촌을 죽인 진짜 살인범이 샌드맨이란 괴물이 되어 나타난다. 복수심에 불타는 피터는 복수심은 독약과 같은 거야. 평범한 사람도 괴물로 만들어버리지. 라는 숙모의 충고마저 무시해버린다.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목을 잡아끄는 과거의 상처와 망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욕망들과도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피터는 그런 욕망들을 다스리기는커녕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런 피터의 모습은 외계에서 온 수수께끼의 유기체인 신비오트로 상징화된다. 신비오트라는 검은 물질에 감염되어 블랙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 이제 싸움은 원래의 스파이더맨과 신비오트에 감염된 블랙 스파이더맨이 마음속에서 벌이는 싸움으로 변한다. 원래의 스파이더맨이 순수를 외칠 때 블랙 스파이더맨은 쾌락을 외치고, 원래의 스파이더맨이 삼촌을 죽인 샌드맨을 용서하려 할 때 블랙 스파이더맨은 복수를 하라고 부추긴다. 블랙 스파이더맨을 조종하는 신비오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피터는 여자들을 유혹하고 동료를 무참히 짓밟으며 급기야는 메리에게까지 폭력을 가한다. 사랑하는 여자에게까지 상처를 입힌 자신의 행동에 놀라 괴로워하는 피터. 숙모는 그에게 말한다. 너를 용서해라. 나는 널 믿는다. 넌 좋은 사람이고 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제 시간에.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물론 시간은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기에 제 시간 안에 선택을 해야 한다. 다행히 피터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 신비오트를 벗어던지고 원래의 스파이더맨으로 돌아간 것이다. 피터는 과거의 원한과 상처, 과도한 욕망들에서 벗어나 살인범인 샌드맨을 용서하고 메리의 사랑도 되찾는다.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우리 역시 피터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 내 안에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들과 싸워야 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삐뚤어진 마음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다. 남들을 짓밟고라도 성공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의 환호와 경탄을 받고 싶은가? 때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싶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피터의 충고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 피터가 신비오트를 벗어던지자 신비오트는 곧바로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때 피터는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나도 그 느낌을 알아. 기분 좋지. 모든 것을 얻게 되니까.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잃고 있어. 누구에게나 악마가 있다.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 나쁜 마음이 들 수 있으며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를 억누를 필요도 없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 모두 언제든 신비오트에 감염된 피터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복수심에 불타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위험한 욕망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악마적 요소들은 승화되어 우리의 삶에 건강한 활력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만 조명 효과에서 벗어나라. 유석 씨는 직장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 1위이다.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전문가의 솜씨로 만진 듯한 헤어스타일.
거기다 좌중을 한순간에 사로잡는 유머 감각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 그가 들어가면 사무실에 활기가 넘친다. 그가 유머 섞인 아침 인사를 하면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김 부장마저 한마디 거둔다. 어이 유석 씨, 오늘 멋진데? 이러니 같은 남자 동료들은 유석 씨에게 묘한 질투와 열등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석 씨는 그들의 못난 마음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걸을 때도 발걸음과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쓴다. 현대사회에서 첫인상이 중요해진 까닭.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누가 나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면 상심하게 되고 못났다고 하면 정말 내가 못난 것처럼 느껴진다.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오기 때문이다. 반면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기억해주면 갑자기 인생이 살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그에 상처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타인이 나를 경탄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하고 짧은 시간 내에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만남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예전에 이동이 적었던 시대에는 만남의 기간 역시 길었다. 사람들은 한 집과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따라서 같은 사람과 오래도록 이웃을 하고 거래를 하며 지냈다. 그 결과 오랜 시간을 두고 상대를 만나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찬찬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사람들의 이동 또한 활발해졌다. 서울에서 이른 아침 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 출장을 다녀와서 밤늦게 부산에서 친구를 만나는 게 가능하다. 여행이나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학교와 학원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사이버 공간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게다가 요즘은 3, 4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간다. 즉 사람들은 이제 한 곳에 정착해 살기보다는 여기저기 이동하며 살게 되었고 따라서 만남과 이별의 횟수도 늘어났다. 만남의 형태 역시 서로의 이익에 따라 만났다 금방 헤어지는 단기간의 만남이 주를 이룬다. 짧은 만남은 상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가 상대를 파악하는 방법은 첫인상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느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한편 현대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이다. 지나간 과거는 쓸모가 없고 미래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경험만이 중요하게 되고 따라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은 그때그때 보고 느끼는 감각과 직관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성공하려면 첫인상부터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대의 젊은이들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더 집착한다.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들이 자신에게 반하고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 외모를 뜯어고치고 유머집을 배운다. 앞에 유석 씨처럼 말이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경탄의 눈으로 멋있다고 바라봐줄 때 비로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안도감을 갖는다. 아직도 스스로를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이처럼 타인의 환호에 목숨 거는 사람은 만성적인 공허감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즉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타인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불안으로 공허함에 시달리게 된다. 앞에 유석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너무나 쾌활하고 자신감 넘치는 유석 씨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항상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살았다. 행여 누구라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못 본 채 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그날 밤은 밤새 뒤척이고 그 일을 곱씹고 혼자 분노하곤 했다. 또한 유석 씨의 매력에 끌렸던 사람들은 차츰 그로부터 멀어져 갔다. 유석 씨가 자신의 내적인 열등감과 불안이 드러날 경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떠나갈까봐 남들에게 절대 속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석 씨는 풍선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것과도 비슷하다. 타인의 환호와 감탄이 풍선을 채우고 있을 때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는 어느 날 한 학생에게 가수 베리 매닐로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게 한 다음 실험실에 들어가게 했다. 잠시만 그곳에 있다 나오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대여섯 명의 학생이 있었다. 실험실에서 나온 학생에게 길로비치 교수가 물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당신이 매닐로 티셔츠를 입었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는 46% 정도가 자신을 기억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학생이 매닐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23%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코미디언 제리 세인필드와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킹 목사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티셔츠를 입은 학생은 48%가 기억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8%밖에 안 됐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그것은 조명효과라는 심리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명효과란 자신을 연극 무대에 선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무대에 오르면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관객들은 주인공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대에 오른 주인공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타처럼 조명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신경을 쓴다. 예전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했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자신을 쳐다보는 관객인 것처럼 생각했다. 이를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머리와 옷매무새를 수십 번 가다듬으며 심지어 밖으로 나갔다가 금세 돌아와서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기도 한다. 그뿐인가 실수를 저지르면 무지무지하게 창피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내 실수를 목격하고는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착각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목숨 걸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은 실험 결과에서도 봤듯이 생각만큼 나를 주시하지 않는다. 그저 나 혼자 조명을 켜놓고 나 혼자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나만이 스타이고 나만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들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들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고 있다는 안정감과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결국 내가 나 자신을 향해 환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들의 시선에 목숨 거느라 너무 많은 부분을 외양에만 투자하게 되면 내적 성숙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내가 나의 진정한 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목숨 걸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무엇이 그리 창피한가? 시어머니는 항상 체면만 따지셨어요. 아이 돌잔치도 빚을 내서 동네 잔치로 치러야 했고 항상 당신은 번듯한 옷차림으로 나가셔야 했어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했고 안 그러면 창피해서 못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지요. 그놈의 체면이 뭔지. 승미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시댁의 체면을 지키느라 억눌려 살아온 시절이 한으로 맺힌 그녀는 우라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식은 더 가관이라 했다. 다른 애들이 어떤 상표에 신발을 신으면 애들은 꼭 그걸 사달라고 들들 볶아요. 안 그러면 창피해서 집 밖에 못 나간다나요. 우리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실수를 해도 창피하고 돈이 없어도 창피하다. 차가 낡아도 창피하고 공부를 못해도 창피하다. 창피함은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결함투성이로서 부적합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 느끼는 감정이다.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창피함은 특히 의존적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다. 의존적인 사람은 나와 남을 함께 섞여 있는 한 덩어리의 상태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 지향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사회다. 가문을 워낙 중요시하다 보니 개인과 가문의 경계가 모호하다. 개인은 전적으로 가문으로부터 보호받고 가문에 의지하며 개인의 영광은 곧 가문의 영광이다. 오죽하면 문중에서 쫓겨난다든지 호적을 파버린다 라는 말이 가장 위협적인 말이 되었겠는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체면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해진다. 창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창피함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피함을 느끼는 수준은 너무 지나치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곧이어 상품백화점이 내려앉았을 때 나는 그 위험 수위를 느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충격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고 거대한 백화점이 순식간에 내려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부터 언론은 외국의 언론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도하는 데 급급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그 원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언론의 주된 정서는 창피함이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하는 창피함. 이런 부실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창피함. 창피함이 사건 수습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었다. 요즘 난 네가 창피해 라는 말이 유행이란다. 그 말 속에는 창피하지 않을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다니고 싶어야 한다. 허약한 나 자신을 채워줄 보완책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 창피한가? 당신에게 난 네가 창피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라. 그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볼 생각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진정한 멘토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기 직전 친구인 멘토에게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한다. 멘토는 간곡한 부탁을 충실히 이행해 전쟁에 나간 오디세우스 대신 텔레마코스 왕자를 지혜롭고 현명한 왕으로 키워낸다. 20년 후 텔레마코스는 아직도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찾아 위험한 길을 떠난다. 그러자 여러 신이 텔레마코스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멘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도움을 주면서 그를 인도한다. 충실하고 현명한 조언자 또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진 멘토라는 말은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갖는 멘토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이다. 물론 혹자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또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싫어 라는 말을 하며 자랐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부모에게 멘토로서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면 실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이룸에 따라 세상 밖에서 그 대상을 찾게 된다. 스승이나 친구, 스타 등을 멘토로 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멘토를 통해 멘토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간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처럼 인간의 발달사는 나의 삶을 펼쳐나가기 위해 부모라는 멘토를 벗어나 새로운 멘토를 찾고 그와 결별하고 또 다른 멘토를 찾아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소부 밥과 밀리언 달러 티켓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30이란 나이는 분명 어른이지만 어른의 세계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사회생활을 시작해 이제 겨우 현실에 눈뜨기 시작한 30살은 아직 많은 것이 두렵고 서툴 뿐이다. 의도한 바와 달리 자꾸만 꼬이는 인간관계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죽어라 일에 매달리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 괴로울 때,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내 고민을 들어주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30살은 자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그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고아나 다름없다. 집과 학교에서 부모와 스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노인들은 사회의 퇴물인 양 취급받는다. 그것은 곧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점잖게 꾸짖어주는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들이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한다. 권위를 위한 권위는 배척되어야 하지만 삶의 지혜와 연륜이 쌓인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의지할 만한 권위 있는 대상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은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독학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자기계발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소부 밥에서 주인공인 로저는 젊은 나이에 CEO가 되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정작 그는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이 거의 없다. 아이들은 늘 로저를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고 아내는 그냥 남들처럼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을 해주길 바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며 로저를 몰아붙인다. 자신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아내를 원망하는 것도 잠깐, 다시금 일하느라 바쁜 로저의 얼굴은 늘 피곤에 찌들어 있다. 그는 말한다. 이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집에 가봤자 마음만 더 불편하고요. 어떤 때는 가족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돈을 뱉어내는 현금 지급기 신세인 거죠. 그때 로저 앞에 나타난 청소부 밥. 은퇴하고 아내마저 저 세상으로 가버린 뒤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밥은 지친 모습의 로저를 보고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린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로저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게 된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밥의 죽은 아내 앨리스가 가르쳐준 삶의 지침들이 들어있다. 밥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로저는 일의 노예에서 벗어나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아나간다. 밀리언 달러 티켓의 주인공인 톰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내키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하고 있다. 하루하루 러닝머신 위를 숨가쁘게 달리는 것처럼 정신없이 일하고 있지만 인원 감축,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불안해하는 그.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출장을 떠나는데 늦어서 비행기를 놓칠 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좌석이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행운을 얻게 된다. 그는 옆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한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방면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성공도 하고 싶은데 시간만 축내는 건 아닌지 조급해질 때가 많아요. 그것을 타개하고자, 아니 뭔가 변화를 주고자 비즈니스 성공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해 이렇게 허둥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마이클이었다. 그래서 톰은 비행기 안에서 6시간 동안 마이클로부터 삶의 성공 전략을 듣게 된다. 이후 톰은 진정한 열정을 다시 찾고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행동에 옮긴다. 내 앞에도 어느 날 청소부 밥과 백만장자 마이클 같은 멘토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면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든 그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로저가 늙은 청소부의 말에 귀 기울이고 톰이 옆좌석에 앉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골몰이 있었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는가? 로저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톰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자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멘토를 만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으려는 태도는 자신의 열등감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며 의존을 약함의 증거로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멘토를 만나는 건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함을 남들에게 알려야만 멘토를 만날 수 있다. 우선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그가 나를 귀찮아하거나 우습게 보면 어쩌냐고? 걱정하지 마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의 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어 한다. 그런 행동이 그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그가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흔쾌히 고민을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줄 것이다. 멘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멘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멘토는 그저 공경에 처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내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다. 멘토에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을 잃고 멘토와의 관계도 병적인 애증관계로 치닫게 된다. 조언을 주는 것은 멘토이지만 그 조언을 내 것으로 만들어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게다가 멘토도 틀릴 때가 있고 나와 맞지 않는 해법을 일러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최종 판단은 결국 나의 몫이다. 멘토의 말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던 말이기 때문이다. 나의 내면과 멘토의 내면이 서로 공명하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로저나 톰의 마음속에도 이미 밥과 마이클이 말해준 그 모든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단지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실행할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멘토는 내 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우선 잠시 멈추어 당신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다음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그 조언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는 지름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